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특히 이틀 연속 1% 이상 낙폭을 보이면서 결국 830선 아래로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컸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의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폭탄 발언, 시장의 변수로 또 부상했죠. 자,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나씩 이슈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윤재 대표님. 네네. 요즘에 코스닥이 좀 큰 폭으로 다시 밀리는 모습인 거고 코스피는 잘 버티고 올라갔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맞아요. 오늘 장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우리 시장을 좀 보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타이밍에 좀 자연스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간밤에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 코멘트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야. 원래 그분은 말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순화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차익 실현이 나올 기간이 되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얼마나 상승 랠리가 많이 나왔습니까?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조정 구간에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인데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오늘 종가 마감이 829포인트 종가 마감이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코스닥 시장이 지난 4월 저점이 82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저점이 또 820포인트 후반단이에요. 그리고 7월 초에도 또 2단의 저점을 한번 형성했었던 라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 마감한 이 829포인트에서 직전 저점인 824포인트, 4월 말 저점인 824포인트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땐 정말 큰일이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은 결국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일부 엔터주들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엔터주들 지금 동반해서 신저가 랠리 가고 있어요. 하락했죠. 동반 하락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좋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824포인트를 조금 잘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좀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동안 잘 갔던 코스피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조선주가 슈퍼사이클로 상당히 좋죠. 쉽게 가자고요. 조선 기자재 종목들 코스닥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그동안 잘 갔던 대형주를 고객수로 두고 있는 이 기자재 종목들 부품주 위주로 또 포트를 구성해 보셔도 의미 있는 좋은 또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조선주 이야기까지 해주셨고 지금 코스닥 지수가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좀 오늘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 반 소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앞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2분기 때 그 실적이 기대되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좀 반등세가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자재비에 따른 뭐 내용들도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이 건설주가 부각받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건설주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서울 집값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그 흐름들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반도체의 약세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거는 PSK와 테크윙이 굉장히 크게 그 하락을 보여줬던 게 좀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트럼프의 그 입김이 굉장히 좀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늘 좀 특징적인 이유가 있다 한다면은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휘청거리는 장세를 좀 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크게 심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뭐 마이너스 4% 이상 하락을 했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좀 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부터는 결국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명칭이 붙은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흐름들과 또한 11월 그 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흐름들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저희 경주마에 나와 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참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온 장이었는데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하반기로 가서 저희가 반등을 전반적으로 추세상 노렸던 이런 기간이 있고 오늘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팀장님의 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7월 말 8월 초까지는 상승 추세에 좀 더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온 데 따른 되돌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닉스는 좀 많이 빠졌지만 전자는 잘 버텨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과정에서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한 듯했지만 다시 밀려났던 것들이 좀 뼈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보면은 2차 전지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도 좀 반등을 했죠. 그랬다가 뭐 금리 변수라든지 또는 실적 변수들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을 본다면 네 번째 830선대 전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거든요. 여기를 지켜준다면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거고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코스피는 2,800선 초반, 코스닥 같은 경우는 830선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820선 초중반에서의 지지력만 확인해 준다면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위쪽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2개월 선행 EPS 워낙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2차전지가 내려오게 된다면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7월 말 8월 초까지는 지금 최근 변동성을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트레이딩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정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단이 형성되는 것만 본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주치였습니까? 객치였습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좀 영향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2% 밑에서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줬다라고 한다면 최고금리부터 반등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었지만 업종이나 종목 그리고 심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줬던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화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잊혀졌던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에 잊혀졌던 트럼프의 이런 공격적인 발언들이 시장을 좀 흔들어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보다는 좀 시장 반응들이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때는 너무 임팩트가 컸죠. 예상치 못했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불안해한다 하더라도 이전보다의 파급력이나 공격적인 변화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트럼프가 총을 이 피격에서 살아 돌아와서 그런가 거침없는 행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언만 놓고 보면 꽤나 임팩트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이었거든요. 11월 대선이 있기 전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건 하반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금리 인하를 다 바라보고 지금 다 지수 전망이라든지 섹터별 전망들이 다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서 지금 폭탄을 던지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강한 멘트죠. 저는 강한 멘트라고 보고요. 실현 가능성 없는 강한 멘트라고 보고 일단은 연준의 점도표상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상 예정되어 있는 9월의 금리 인하는 저는 단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9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90% 이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우리 경주마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대선 개입도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네. 워낙 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는 없지만 예정돼 있는 9월 금리 인하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약간 바람이죠. 7월에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7월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연임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크게 이 요직에 이 자리에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에 앞으로 2년 정도의 기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한 번 더 연임을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강한 말에 고지고대로 따라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트럼프가 했던 코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본인 말을 잘 들어서 이 금리 정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은 내가 당선된 이후에 당신의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코멘트도 했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연준 의장 쉽게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지만 교체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9월에 예정대로 한 번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 자체의 워딩은 굉장히 강했지만 그 발언 때문에 연준이 휘둘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네. 결과적으로 예정대로 간다. 예정대로 시장이 가죠.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천 대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반 소장님 비슷한 견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뷰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됐으면 하길 바랍니다. 근데 왠지 느낌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쇠합니까? 예, 좀 그렇다 보니까 이 네.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 그 파월에 대해서 임기가 2026년에 끝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대표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 과연 그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됐을 때 가만히 냅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대해서 뭐 제스처를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서 제스처를 취했다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는 좀 약간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뭐 임기 끝날 때 나중에 나가게 된다 하면은 과연 가만히 냅둘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네.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이후 때 지금 느낌이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기대를 낮추고 일단 결과만 기다려 보자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단순하게 우려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9월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인하 시점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혹시 트럼프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연준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아서 금리 인하 시점이 9월이 아니고 정말로 11월로 밀리는 거 아니야? 혹은 정말로 대선 이후 더 12월로 막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죠. 제가 아까 우리 이정민 팀장님의 호칭을 잘못했어요. 승진하셨는데 이경민 이제 팀장님이 아니고 부장님인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정해서 부장님 예. 트럼프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굉장히 발언이 세긴 하지만 이거는 파월 입장에서는 기존 가는 길을 가야지 만약에 여기서 뚜렷한 명분 없이 통화정책이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는데 정치적 영향을 받냐라고 했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단호했죠. 굉장히 단호했죠. 성명서를 찾아봐라. 정치적인 단어가 하나라도 있나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발언 뉘앙스를 본다면은 물가가 2%로 밑으로 가지 않아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최근 고용 지표들이 좀 약해지는 것들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려는 포석들을 조금씩 깔고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성 자체가 트럼프 발언에 휘둘리게 된다면 더 큰 위험에 닥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이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정책 방향성이 바뀐다? 그거는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그런 패착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월의 이런 발언들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에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이런 것들이 미뤄질 이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 파월의 발언 하나만 더 챙겨본다고 한다면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실업률이 4% 이상 지금 올라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횟수가 하반기에 1회에서 2회, 공격적으로 보는 시각은 3회까지도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대신증권에서는 올해 안에 9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3분기 때는 물가 레벨이 떨어질 것이고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더 뚜렷해지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려왔고요. 점도표가 한 번인데 왜 두 번 금리 인하를 열어놓냐? 점도표는 한 번이었지만 분포도를 본다면은 가장 많은 위원들이 점을 찍었던 횟수는 2번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CPI가 발표됐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전망치 직전에 CPI가 발표됐는데 연준 위원들 전망치 바꾼 사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몇몇은 바꿨고 몇몇은 바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번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은 과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입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9월, 11월, 12월 3번 연속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페드워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신다면 이런 것들을 매일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9월, 11월, 12월 3번 연속 금리 인하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9월, 11월, 12월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7월 달에 깜짝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의미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 지금 연준의 스탠스와는 좀 더 빠른 금리 인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사이클대로 가는 것이 좀 더 시장 측면에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정엔 없던 건데 어쨌든 좀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S의 합병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쏟아졌는데 합병 비율이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짚고 갈게요. 1대 1.9의 비율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돼서 공시가 됐고요. 이 소식에 대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일단 1차적인 영향을 줬던 섹터는 아마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5% 넘는 큰 낙폭을 보였단 말이죠. 뭔가 악재를 작용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대만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대만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가 있고 TSMC의 HBM 파트너가 바로 SK 하이닉스죠. 이런 흐름들을 갖고서는 오늘 트럼프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 맞습니다. 뭐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오늘의 하락은 이 트럼프의 발언도 있지만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에 조금 반납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섹터 내에서 투자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걱정은 워낙 말을 좀 강하게 하는 트럼프의 성향상 크게 이 반도체 섹터 내의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 게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의 상위 기업이 결국엔 TSMC,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거든요. 이 기업들을 대체할 만한 지금 기업이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가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약간은 조정세가 나오겠지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지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거, 보편 관세를 아예 얘기를 하면서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지금 방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비용이 더 비싸질 거다라는 이제 1차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대만에도 이런 청구서를 지금 내밀 심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뭐 대만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쪽에 뭐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장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는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예상을 할 때 몇 가지 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정리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으니 돈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래서 대만의 방어를 위한다면은 결국 미국에 돈을 내야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안보 비용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는 타격을 입을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일단 지금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주한 미군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냐라는 우리나라 기자분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좀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긴 한데, 결국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얘기를 끌고 왔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에 좀 파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지금은 우리나라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미 지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특별 협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026년부터 제12차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미리 좀 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결정이 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 이 협상을 또 다시 갈아엎고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지고 보조금 축소 등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 쪽에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나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영향이 좀 일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축소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타격을 봤을 때는 일부 영향은 지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 결정이 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은 3분기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 네. 했잖아요. 네. 트럼프가 비즈니스맨 출신이어서 손해를 보는 걸 워낙 싫어해서 그런 싫어서 얘기를 한 것 네. 같기도 한데, 네. 현실적으로 미국의 인텔 같은 곳이 TSMC를 대체할 없죠. 역량이 안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용을 청구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용을 청구할 지금 태세란 네. 말이죠. 네. 오늘 그것 때문에 TSMC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역시 크게 빠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발언들이 현실화돼서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파장을 줄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발언에 따른 심리적 불안, 그로 인해서 뭐 워낙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에서 그 되돌림 과정이 좀 과격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2016년, 17년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가 힐러리와 대결했을 때 9월부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오고 역전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지만 S&P 500은 한 4%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6.7%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결정되자마자부터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달러는 강세,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 부활이다라고 했는데 반등은 있었습니다. 9월, 10월, 11월 달에 달러도 반등했고 소재 산업재, 에너지가 반등을 하고 IT가 좀 쉬어가긴 했는데 2017년을 놓고 본다면 달러 인덱스는 103포인트에서 88포인트로 빠졌고요. 네. 그리고 IT가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에너지는 오히려 시장보다 훨씬 더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한국 증시가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2017년 내내 코스피가 좀 부진했던 흐름에서 S&P 500을 다 따라잡았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업종의 방향성 자체를 결정짓는 것은 펀더멘탈, 실적 그리고 업황이라는 거지, 트럼프의 방향성이, 트럼프의 정책들이 나와서 업황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때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어라는 것들은 일정 부분 심리적, 수급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펀더멘탈, 실적, 업황에 영향을 줄 때까지는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흔들리는데 꺾이는 그림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AI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되돌리는 과정이 좀 과격하게 나올 뿐이지, 이런 등락이 있은 뒤에는 다시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7월, 8월 3분기가 좀 불안정하더라도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상단을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말폭탄이 지금 반도체 이야기만 했지만 네. IRA에 대한 폐지, 축소 이걸 시사하는 발언도 했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 때 나왔던 각종 그 지원법들, 예를 들면 칩스법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그 업체들이 직접적인 어떤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그런 근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바꿀 지금 심사안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도체 섹터만 사실 걱정되는 건 아니고 네.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뭐 전기차, 자동차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강점을 갖고 있던 수혜를 봤다고 생각했던 섹터들이 재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게 언제쯤 시행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법안은 이미 상하원 민주당,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한다, 쉽게 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들을 좀 조정을 해서 뭐 미국 기업한테만 수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실행될까요? 그 전까지 시장은 무조건 빠질까요? 신재생 에너지 뭐 계속적으로 망가질까요? 그리고 미국의 이런 조치들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성장성이 꺾이는 그림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면 방향성 자체의 문제는 없겠지만 각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각도에 따른 등락들이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조정 그리고 트럼프 노이즈로 인한 조정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꺾이는 그림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네. 시장 흐름들을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에도 그랬듯이 지금은 트럼프 노이즈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이즈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계속적으로 팔로우해야 되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이제 시장 끝났어라고 보기에는 펀더멘털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장님께서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네. 같고 천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섹터만 이야기했지만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섹터들도 같이 좀 아울러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트럼프 변수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담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약 2, 3주 전이죠. 우리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 관련해서 한번 섹터에 훈풍이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에 연내에 금리 인하를 2번 더 할 수 있다. 라는 또 코멘트 때문에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또 다시 한번 트럼프가 IRA 법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찬물을 시장에 껴안아버리는 효과인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IRA 신규 투자로 결국 수혜받는 지역이 레드 스테이크거든요. 이 지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인 IRA 법안 철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정은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크게 이 법안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로 우리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결국 2차 전지 관련주들이죠. 이쪽은 이미 시세가 좋지 않습니다. 눌릴 만큼 눌려 있고요. 더 이상 빠질 여지는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걱정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예정됐던 대로만 가면 좋은데 이런 변수들이 등장을 하면 셈법이 복잡해진다는 게 참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나라 밖에서는 트럼프 변수가 작용을 했다면 우리 국내 이슈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불거진 이슈 중에 밸류업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세제 혜택, 이와 관련된 세제 개편 내용이 곧 나올 예정인데 최근에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사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요즘 증권주도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늘고 주식시장도 레벨이 올라가면서 좀 수익성은 좀 확보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 와중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금융주에 이어서 증권주까지도 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증권주는 계속적으로 뭐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거래 대금의 추이에 따라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이런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외적으로도 실적 그리고 업황적으로도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그림이겠죠. 뭐 이런 그림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달 말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냐. 뭐 예를 들면 법인세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이라든지, 혹은 뭐 그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분리 과세를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구미가 당길 만한 안들이 세제 개편안에 나온다면 밸류업 관련주들 다시 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그러면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는데 이 세제 개편안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제 개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때문에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뭐 상승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지금은 좀 기대감이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기대감의 일부는 좀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기대감을 낮추되 오히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은 뭐 시행이 되네 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감을 계속 좀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상승도 좀 제한적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표를 할 거면은 지금 타이밍상 봤을 때는 동시에 발표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연관점을 봤을 때 뭐 한 번에 그 세제 개편이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든 긍정적으로 한 번에 그 우리의 만족도를 채워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만 좀 잘 갖추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세제 개편할 때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의 프로세스를 좀 더 완화를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가겠다 한다면은 분위기는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게 좀 나올 수 있는 게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유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이달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8월 중순 정도 때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질 시기가 됐다라는 거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좀 주목을 받은. 그럼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증권주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주가 전망도 밝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다른 생각.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이 주식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영원한 꼭지도 없고 영원한 바닥도 없더라고요. 네. 지금 뭐 증권주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지만 어쨌든 증권주들의 이 매출 구조를 보자면은 우리 고객들의 거래 수수료거든요. 거래 수수료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국내 거래 수수료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대기 자금이 늘어나면서 약간 거래 수수료가 줄어들고 있지만 해외 거래 수수료로 그 부분을 조금 치는 우리가 보완해주는 상호 보완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거, 이 거래 수수료라는 이 부분 자체가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고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갔을 때 이 정도의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에 따라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싶습니다. 네. 향후에 조금 강하게 주가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증권주는 사실적으로 조금 그러한 성장 동력이 없죠. 예.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증권 수수료로 계속적으로 매출을 증진하는 우리 업태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3분기 많이 가면 올해 4분기가 주가적인 레벨로 봤을 때는 좀 꼭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증권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셨고, 우리 이 부장님께 하나만 추가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거는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여파를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내년 시행 네. 예정인데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됐었을 경우에 뭐 개인 투자를 비롯해서 지수나 섹터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디스카운트 요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런 수급 이벤트는 심리적 그리고 수급적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는 잘 가는데 코스피 혼자만 하락 추세다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부 디스카운트 요인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탄탄한 그리고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대신증권에서도 유예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에 도입이 되면은 시장이 하락 추세고 도입이 안 되면 상승 추세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시장의 방향성이나 추세는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기, 통화 정책, 그리고 환율 영향 이 안에서의 흐름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금투세는 뭐 유예된다면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좀 많이 완화되는 그림들은 있겠지만 네. 너무 몰입돼서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좀 더 시장 방향성에 좀 집중하신다면 투자 기회가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이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 지수의 편출입이 재조정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이 편출입이 재조정되는 이 시기를 앞두고 뭐가 들어갈 거지, 뭐가 빠질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도 선반영되고 악재도 좀 선반영되는 요즘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달 이제 13일에 MSCI 리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한 달이 조금 안 남은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 편입될 걸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말이죠.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된 겁니까? 네네. 계속 끝났습니까 이제? 맞아요. 빨리도 MSCI 되네요. 네,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언제나 이 시기쯤 되면은 대두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MSCI 패시브 자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막상 편입 편출 종목이 결정되고 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더라. 네. 이런 말 있죠.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지금 편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있죠. 이 종목은 네. MSCI 편입과 상관없이 전력 설비 이슈로 이미 강세였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몇 종목 더 보자면 삼천당 제약도 요즘에 많은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삼천당 제약 하시죠. 종목의 개인기로 이미 많이 올라와 버린 종목이고요. 네. LIG 넥스원 역시도 종목의 개인기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MSCI 신규 편입으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한 번 더 주가가 아주 강하게 레벨업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약간만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요. 오히려 조금 재밌는 부분이 MSCI 지수에서 빠지는 종목군 중에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런 종목 이번에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을 듯한데 하는 종목이 몇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편출되는 종목 역시도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MSCI 편입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소위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여러 패시브 펀드들이 이 종목들을 이제 담는다는 얘기 아니고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기대감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붙어야 될 게 뭐냐면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산업적인 모멘텀이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정책이라도 붙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실적이라도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 걸리게 된다 하면은 지금 뭐 알테오젠이든 뭐든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얘기들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기본적인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산업과 매칭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뭐 대표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지만 전 지금 분위기라면은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 LIG 넥스원과 현대 로템 LS 일렉트릭 정도는 좀 편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삼천당 제약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좀 삐끗삐끗하고 있고 삼양식품은 약간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 LS 일렉트릭 정도는 편입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가는 흐름대로 패시브 자금과 플러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편출 가능성 종목을 보니까는 뭐 그나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현대건설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 금리나 기대감 이게 과연 이 주가와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편출이 된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주가가 다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 5월 지난 MSCI에서 편출됐던 종목 중에 삼성증권은 편출된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편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이든 여러 가지 반영돼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편찬될 종목들의 경우에도 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이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요. 근데 패시브 펀드가 담는다라는 건, 패시브라는 거는 지수에 편입되면 무조건 담는 거 아니에요? 네, 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 펀드 매니저가 판단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계적으로 무조건 산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럼 그냥 공식적으로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기대하고 미리 사는 사람들이 편입이 결정된 다음에는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아예 네. 미리 사놓고 네. 편입이 확정되면 최근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 과거부터 그랬는데요. 편입이 결정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장이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선반영되는 경향이 좀 더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다들 말씀해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방향성이 유효한 거는 뭐 좋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방향성이 우상향인 종목들이 편입이 되면 오버슈팅이 있든 뭐 하든 간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방향성이 아래인데 만약에 MSCI 이벤트로 인해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추세를 바꿀 만한 변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MSCI 편출입에 대해서 트레이딩 기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편입되기 전에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이럴 때가 가장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거든요. 오를 때도 내려올 때도 이때를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우상향이야. 그거는 그냥 수급 변수만 바라보는 것이지 그 외적인 더 많은 자금들 또는 그거보다 더 강한 펀더멘탈이나 실적 흐름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편입 이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조정을 받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점점 계속해서 굳어져 가고 있다. 근데 나름의 반박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5월에 편입된 종목 중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 엔캠 5월 편입 이후에 주가 흐름 괜찮았잖아요. 엔캠은 안 좋습니다.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어쨌든 주가 흐름이 어쨌든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HD현대일렉트릭이나 알테오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패시브 펀드의 어떤 포트폴리오 편입 효과가 반영된 거 아닌가? 포트폴리오의 편입 효과보다는요. 우리 반정민 대표님이나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데요. 네. 편입한 종목이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편입됐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공감됐던 말이요. 이미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선침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편입이 결정되고 나서는 이 매도 물량을 결국엔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받아주는 효과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만 조금 냉정하게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MSCI 지수 편입과는 별도로 현재 성장 동작이 미래의 성장 동작이 갖춰진 산업군에 있느냐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은 좀 쉽게 이 MSCI 이 지수 편입 편출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을 냉정하게 쉽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들, 투자 포인트들 잡아보고 있는데 오늘 이 부장이 오랜만에 저희 경주만 나와 주셨으니까 사실 이제 하반기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게 하반기 바라보시는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선호 섹터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부장님의 뷰를 일단은 실적입니다. 실적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 지금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8, 9월 달엔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좀 과하다. 또는 경기가 얼만큼 둔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경기 둔화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의 시속 게임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번 실적 장세가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2개월 선행 EPS가 294를 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개월 선행 PR 10배가 2,940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에 볼 수 있는 EPS는 308, 내년 상반기에 볼 수 있는 것은 336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PR 10배가 3,360이라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불안정하고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실적 추세를 꺾지 않는다면 시장은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통화정책과 경기 흐름 간의 등락을 봤을 때 아마 7월 지나서 8, 9월 중에 좀 흔들리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2,500 깨지고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2,700선대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2,950선 전후에서 좀 쉬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매수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성 자체가 3,000을 넘어 3,100을 넘는 그런 그림들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갖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이세요? 뭐 실적을 이끌어가는 건 뭐 아무래도 반도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조선 그리고 뭐 자동차 저는 이 세 업종이 하반기 시장을 이끌어갈 트로이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탄력을 붙여줄 수 있는 게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굉장히 부진했던 인터넷하고 2차 전지가 얼만큼 회복되느냐. 특히 2분기 실적 시즌,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언제 해소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시장의 방향성이나 탄력도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 대표님께도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돌입하니까요. 네네. 실적 시즌을 대비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대비한 투자 포인트는 부장님이 너무 잘 말해주셨고 오히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가볼게요. 어떤 관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조선주 쪽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약간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새롭게 써보자고요. 실적주들은 앞서서 말씀을 잘해주셨고 저는 차라리 지금 이 시점에 방산주들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트럼프 후보자의 특성상 또 심심하면 방위 가지고 광역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광역 강한 말을 할 겁니다. 광역 어그로라고 하죠. 광역 어그로를 또 나타낼 텐데 저는 우리가 이 3분기, 4분기를 가면서 이 방산주 역시도 이 테마성 재료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재료로 인해서 한 번 정도 또 강하게 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을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소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코스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 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뭐 트럼프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노이즈가 계속 좀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초반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게 맞으면 그게 나중에 면역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역될 때까지는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이든 굉장히 좀 앞으로 좀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 트레이딩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트럼프의 코멘트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가 아무리 강한 발언, 폭탄 발언을 쏟아내도 펀더멘털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이 아주 많다고 계속해서 보도가 전해지고 있죠. 경주마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